안녕하세요. 김작 지난 시간 계속 이어서 우리 소비함수론, 투자함수론 계속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에 7번 보겠습니다. 7번 문제. 저축과 소비, 이제 소비함수는 지난 시간에 약간 개간해 드렸습니다. 저축과 소비에 관한 이론 중에 틀린 것은 1번, 케인즈의 절대소득가설에서는 단기의 평균 소비세항과 장기의 평균 소비세항은 땡 틀리죠. 케인즈 이론의 거시경장 문제에서 케인즈 이론 이야기하면서 장기라는 말이죠. 장기의 장자만 들어도 다 틀린 말입니다. 장기하고는 완전히 어울리지 않는 이론이죠. 케인즈는.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입니다. 1번이 답이고, 자, 2번 절대소득가설에 의한 케인즈의 단기 소비, 단기는 현재입니다. 현재 소비는 단기, 현재 소득에 의해서 결정되죠. 맞고요. 3번 평생소득가설에 의하면, 평생소득은 이제 라이프사클 가설입니다. MBA의 라이프사클 세계주기 가설인데, 이하면 평생에 걸쳐 소비를 균등하게 하는 것이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가정한다. 맞죠? 이거로 해서 횡단 증명을 하잖아요. 그 MBA 가설은, 라이프사클 가설은 생애 주기, 사람 생애, 청유년청, 중장년청, 노년청, 퇴직 이후청에서 소득은 이렇게 산형태를 띠게 되고요. 소비는 평생 비슷하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모질하고 이것도 모질하니까 여기 중장년에 많이 버리는 소득을 이렇게 땡겨 쓰고 좀 늦춰서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 중장년층, 고소득층들이 이제 저축을 많이 하고 소비 비율은 매우 낮겠죠. 그리고 이제 노년층이, 저소득층은 이렇게 청유년층이나 노년층 마찬가지로 땡겨 쓰고 늦춰서 이렇게 하니까 이쪽에서는 저소득자들은 APC가 높죠. 이걸 횡단을 정리하는 걸로 사용합니다. 횡단은 뭡니까? 고소득자로 갈수록 APC가 떨어진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평생에 이렇게 소득을 이렇게 배분시키면은 이렇게 필히 잘 사는 이 중장년층들은 소비 비율이 낮다. 못 사는 노년층들은 소비 비율이 높다. 이런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 4번에 항상소득가설에 의하면, 자, 프리드만의 항상소득가설에 의하면 복권당첨이나 보너소득, 이는 임시소득입니다. 항상소득가설은 항상소득이 물론 미래소득입니다. 미래에 항상적으로 벌어들일 기대되는 소득인데, 그게 증가돼야 하면 소비 증가되지, 임시소득에 의해서는 소비가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이론이죠. 그래서 지금 복권당첨이나 보너소득은 임시소득입니다. 그죠? 요 같은 일시적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보다 높은 저축률, 맞죠? 소비율은 낮아지지만, 이런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소비율은 낮아지지만 우리 지금 전부 다 저축해버린다는 논리니까 현실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소득 증가는 이게 거의 대부분이 저축이 되고 소비가 거의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임시소득이 감소되면은 소비는 별로 안 떨어질 거 아닙니까? 임소득은 많이 감소했는데 소비는 많이 안 떨어지니까 오히려 은행에서 저축한 돈을 인출한다든지 아니면 남한테 차입을 해서 소비는 별로 안 떨어지도록 유지시킨다는 거죠. 항상 반대로도 이게 소득이 늘 때, 줄 때 이렇게 반대로도 시험에 나오니까 항상 양방향으로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임소득 증가는 대부분이 저축이 되고 소비가 안 되니까 저축률이 높아지게 되죠. 그 다음 5번에 상대소득가설의 듀젠베이 상대소득가설에 의하면 사람들은 과거의 자신들의 소비 행태를 유지하는 속성. 상대소득은 과거소득이죠. 자기가 과거소득이 높았다. 소비를 많이 했다. 근데 소득이 떨어져도 이제 자기 소비는 과거소득을 받기 때문에 소비는 잘 안 떨어진다. 이런 걸 잘 설명하고 있죠. 그걸 이제 우리 소비의 비가역성 효과 혹은 톱니 효과. 한번 높아진 소비는 소득이 떨어질 때는 잘 안 떨어진다. 이걸 이제 과거소득에 영향을 받는다는 개념으로 잘 설명하는 이론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 소비의 비가역성 효과, 톱니 효과, 억제 효과라 불리는 그런 내용이죠. 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프리드만의 항상소득 가설이 나왔는데, 다음은 프리드만의 항상소득 가설에 따를 때 틀린 설명은 1번 길에서 주운 돈은 임시소득이죠. 대부분이 저축이 되고 소비가 안 된다는 거죠. 맞고. 2번 성진으로 인한 임금 상승은 요거는 항상소득 증가입니다. 이런 임금 상승은 소비에 미치는 양은 매우 크다.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같은 시점에서 조사해 본다면
평균 소비 성향은 소득이 높은 사람이 소득이 낮은 사람에 비해 낮다. 이거는 이제 횡단을 설명하니까 고소득자로 갈수록 APC가 떨어진다는 걸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사람이 소득이 낮은 사람에 비해서 평균 소비 성향은 낮다. 이거는 뭐 어떤 소비 함수론도 다 설명하는 내용이고 횡단은.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장기 사실은 장기의 소득이 변할 때는 APC가 일정하다는 사실은 케인즈만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가지 가설만 설명하죠.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 조사해보면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해도 평균 소비성이 변하지 않는다. 일정하다. 맞고요. 그다음 5번이 답이겠는데, 그죠? 틀린 설명은? 5번이 왜 틀린가 보면 정부가 조세를 단기에만 변화시킬 때, 그럼 단기 소득 변화죠, 이거? 변화시킬 때. 장기간 변화시킬 때보다 조세 정책을 장기간 변화시키면 장기 소득 변화를 가져오죠. 보다 소비에 미친 효과가 커진다. 틀리죠. 케인즈만 단기 소득 변화로 소비가 변화를 영향을 받는다는 소리고, 나머지 세 가지 가설은 단기 소득이 변화가 소비가 그렇게 안 변한다. 장기 소득 변화가 돼야 소비가 많이 변한다는 논리죠. 그러니까 요 5번이 틀린데, 5번이 만약 앞에가 조세를 단기에만 변화시키면 단기 소득 변화입니다. 예? 장기간 변화시킬 때보다, 장기 소득 변화 때보다 소비에 미치는 효과가 커진다, 적어진다 해야죠.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 가보겠습니다. 11번은 토빈의 Q 이론을 물어봤는데, 투자함수론이죠. 토빈의 Q 이론. 토빈의 Q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 기업 보유 자본의 시장 가치, 여기 이제 주식 가치겠죠. 를 기업 보유 자본의 대체 비용, 이 실물 자본 가치인데, 로 나눈 값이다. 맞고요. 2번이 Q 값이 1보다 크면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이론이다. 맞고요. 3번이 현재 및 장래 기대 이윤이 증가하면, 그러면 이 기업이 기대 이윤이 증가되니까 비전이 좋아지니까 주식을 사러 많이 올 것이고, 그럼 주가가 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Q 값은 증가한다. 맞고.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면 기업들의 이윤, 장기 이윤 비전이 떨어지죠. 이자는 항상 기업에게 부담이니까. 이자로 올라가면 기업의 이윤이, 비전이 떨어지니까 주가가 떨어지겠죠. 그럼 Q값은 감소한다. 맞고요. 답은 5번이겠는데, 자본의 생산성이 증가하면, 자, 기계의 생산성이 좋아지면 기업의 이윤이 많이 창출될 것이고 비전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겠죠. Q값은 감소한다. 이거 틀리네. 답은 5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3번 봅시다. 자, 개방경제의 국민소득 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어요. 개방경제고 국민소득 개정, 개방경제까지 다 오니 국민소득 개정이니까 이거네, 그죠? Y는 CST, 임포트, CIGX죠? 개방경제까지 들어왔으니까 국민소득 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어요. 기업. 국민소득이 소비, 투자, 정부 지출보다 합보다 큰 경우에는 순수출은 반드시 양이 된다. 또는 우리는 이제 이거는 이제 소득이 이렇게 처분된다는 거고, 여기 이제 CIGX 수요와 이 생산물 시장 공급이 균형해서 소득이 결정된다 그런 식인데, 여기 이 식에서는 요 이제 CIG의 수입품에 대한 CIG는 개념상으로 수입품에 대한 CIG 수입품을 소비하고 투자하고 정출한 거는 제외한 개념적으로 그런 개념으로서 준 거고, 일단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실제 이거 계산할 때는 CIG 엑스포트 마이너스 임포트 이렇게 하죠. 요거 이제 수입이 빠진 거는 요 안에 이제 가게가 소비한 거, 기업이 투자한 거, 정부가 뭐 소비한 거 안에 실제로는 그 수입품에 대해서 돈 쓴 것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수입품에 대해서 돈 쓴 거를 추가했다가 한꺼번에 수입 총액을 빼주는 그런 개념으로 하죠. 그러니까 원래 소득 계산할 때 이거 수입이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소득 계산 공식 중에 하나인데, 이는 국민소득 균형 항등식이라고 하고요. 이건 이제 균형 국민소득 방정식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국민소득이 CIG 요놈보다 큰 경우다. 그럼 여기 이제 100이고요. 이거 3개 더하니까 이제 80이다. 그러면 여기 이제 순수출이 20이란 거 아닙니까? 그죠? 순수출이 20이다. 그래서 순수출은 반드시 양이 된다. 맞습니다. 기억은 맞다며요. 그 다음에 니은.
민간 투자가 민간 저축자, 민간 투자, 민간 저축 나오면 이 식을 이렇게 변형하여 S, T-G, 정부 저축, 민간 저축, 정부 저축, 그 다음에 민간 투자, 순수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민간 투자 요거죠. 민간 투자가 민간 저축 요거죠. 민간 저축 보다 더 큰 경우다. 그럼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80이고 여기 50이다 합시다. 그런 경우에 순수출은 반드시 양이다. 순수출은 반드시 양이다. 이거 알 수가 있나? 지금 정부 저축에 언급이 없잖아. 지금 이거 모르는데 이게 이거보다 크다고 해서 이게 항상 균형이 성립하는데 이 정부 저축이 얼마다 언급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크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양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럼 뭐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정부 세금이 지출보다 더 크다. 그럼 정부 저축이 양이네. 정부 세금이 정부 지출보다 크다. 그러니까 정부 저축이 양이라는 것입니다. 정부 저축이 양이다. 그 중에 순수출은 반드시 양이 된다. 이것도 요거 지금 이게 양이라고 해서 이게 반드시 뭐 양이라고 볼 수 없잖아. 지금 왜 투자하고 민간 투자하고 민간 저축이 얼마라고 언급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거 얼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것도 틀렸습니다. 기억만 올래. 그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이. 이런 식으로 항상 이런 문제처럼 뭐 이거 민간 저축이니 뭐 민간 투자 이거는 국민 총투자라 하기도 하고 민간 투자인데 순수출 나오고요. 경상수지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저축이고 재정수지라 하기도 하죠. 이런 용어들이 섞여 나오는 문제는 무조건 요 식에 대해서 물어본 거니까 요 식을 적어놓고 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문제 14번이 계산 문제로서 아주 간단합니다. A기업은 투자를 통해 1년 후에 110원, 2년 후에 121원의 수익을, 물론 순수익이겠죠. 순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 투자로 인한 수익의 현재 가치는 이 A기업의 할인율을 연 10% 일정하다. 이 투자의 순현재 가치 구하는 공식이네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투자는 NPV, 순현재 가치는 1년 뒤에 순수익이 110원이죠. 110원. 1 플러스 할인율을 10%로 쓰라 했죠. 할인율은 연 10%다. 그래서 0.1 일성 이렇게. 2년 뒤에 순수익이 121원이네요. 121원. 2년 뒤에 이제 할인율 0.1 2성 이렇게 하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1.1이니까 요거 100원이네요. 대충 보니까 이것도 100원이네. 이거 1.21이니까 100원. 그래서 PB는 200입니다. 200. 답은 1번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무한기록 하는 2성 이상 올라가는 거는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기 힘들죠. 그거는 공학용 계산기록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10장도 끝내고 이제 11장. 화폐금융시장 쪽으로 갑니다. 화폐금융시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평상시에 잘 생각 안 하시는 내용이니까 이제 내용은 참 작습니다. 작은데 평상시 잘 생각 안 했던 내용으로서 좀 까다로워질 수도 있는데 잘 정리해야 됩니다. 내용은 얼마 안 되니까 화폐금융시장에 결국 기본적으로 이제 화폐금융시장에서 이제 꼭 체크해야 될 것은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11장이 화폐금융시장에서 쪽 체크해 물론 이제 제일 먼저 화폐공급과 관련된 내용, 화폐공급, 화폐수요, 그럼 화폐시장 균형 이게 기본입니다. 화폐시장에 대한 공급, 수요, 균형. 화폐시장 균형, 뭐 이게 이제 기본으로 다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화폐시장 균형을 보면서 이제 이자율 결정서를 같이 이제, 보는 거죠. 이자율이 어디서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같이 보시고요. 그 외에 이제 추가적인 거는, 그 MB 꼴 P와 요 이제 PC의 교환 방정식과 관련된 내용, 요거, MB 꼴 P와의 관련 공식, 그 다음에 이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메커니즘, 경로랄까, 경로, 국민소득에 미치는 경로, 재정금융정책의 경로, 이런 거 정리를 좀 하시고, 거의 뭐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것도 있죠. 물론 짜투리에 매년 A분의 수익을 연구에 들 수 있는 어떤 자산의 가치, 시장 가치는 R분의 A죠. 그런 거.
이런 겁니다. 관련된. 그 다음에 좀 채권 이야기. 채권 가격과 수익률 관계. 뭐 채권 이야기 좀 부과시키고요. 그게 이제 이 11장에서 꼭 체크해야 할 그런 내용들입니다. 물론 이제 핵심 요령은 간단하고요. 요게 이제 여기 내용이죠. 화폐 수요론도 실제는 간단합니다. 화폐 공급이 많은 내용을 갖고 있죠. 일단 통화량 정의부터 해야 되고요. 통화량 정의부터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통화량 변화 요인, 통화량, 통화 공급량, 변화 요인 체크하시는 거죠. 물론 계산 문제는 항상 플러스 알파로 하시는 거고요. 이런 거 이제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1장에 바로 들어가서 바로 1번에 바로 제일 중요한 다음 우리나라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요인 혹은 감소시키는 요인, 하여튼 통화량 변화 요인을 물어봤죠. 통화량 변화 요인. 바로 이것부터 물어봤네요. 통화량 변화 요인. 자, 이러면 그러면 공식이 하나 탁 떠올라야 되죠. 공식이 떠오르는데 통화 공급 방정식이라는 방정식이 있죠. 이게 통화 공급 방정식. 우리나라 통화량은 통화성수죠. Z R1-Z분의 1 통화성수죠. 이게 통화성수 곱하기 R, 저는 약자를 씁니다만 이 보는 통화량이고 이게 통화성수입니다. 통화성수. 이게 우리나라 통화량이죠. 여기서 우리나라 통화량 변화를 다 따지시랬죠. 그죠? 물론 이 식은 어디서 유도된다면은 우리가 보는 통화량은 이제 민간이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거 하고요. 그 다음 은행이 금고에 갖고 있는 시제금 하고요. 혹은 초과 지급 준비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중앙은행에 법적으로 갖다 박는 법정 지급 준비금을 더한 거죠. 이게 만약에 20이고요. 여기 10이고 10이면 이제 여기 이제 40만 원이고요. 그 다음 우리가 M1 협의 통화는 민간 현금. 요거는 요가 다 같은 겁니다. 이게 민간 현금 2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파생 통화인 개념인 우리나라 은행이 받은 총 요구불 예금의 잔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수시, 입출식, 저축성예금도 물론 합치지만은 별 비중은 안 되고요. 요거 이제 파생 통화인데 예금액, 수시, 입출식, 저축성예금과 요구불 예금 총액을 더한 거죠. 여기 만약에 이제 전체가 380이라면, 이 전체가 380만 원이면 요거는 이제 400만 원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40만 원 정도 되고요. 우리가 이제 이 은행이 가고 있는 초과 지급 준비금 시제금과 법정 지급 준비금 요 예금 총액에서 정해지는 거죠, 이렇게. 예금 총액에서. 법정 지급 준비율만큼은 이제 380에 대한 법정 지급 준비율만큼 이제 법정 지급 준비하고, 나머지는 다 대출해 줄 수 있는데, 또 이제 여기 은행에 금고에 남겨둔 게 이제 초과 지급 준비라 본다면, 그만큼 지급, 만약에 대출액이 그럼 360이겠네요. 총 예금 380 받아가지고 10만 원 그 중앙은행에 맡기고 금고에 있으니까 360만 원이 대출액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이제 정의인데, 이 통화량 정의인데, 이거는 결과론적인 정의입니다. 결과론적인 정의예요. 정의고, 요게 이제 이 두 식을 섞어버린 게 요 식이죠. 그때 이제 Z는, 통화량에 대한 민간 현금, 요 정의 잘 해주셔야 돼요. 민간 현금 보유 비율이 통화량 전체에 대한 민간 현금의 비율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400에 대한 20의 비율입니다. 이게 Z예요. 현금 예금 비율 아닙니다. 380에 대한 20만 원의 비율이 아니라 400에 대한 20의 비율이 Z입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400에 대한 20의 비율이고, 또 R은 이제 지불준 비율이죠. 그러니까 총 예금에 대한 지급 준비금의 비율. 이거 두 개 합쳐가지고 우리가 지급 준비금이라 하잖아, 그냥. 지급 준비금의 비율이죠. 그러니까 총 380에 대한 20만 원이죠. 380에 대한 20의 비율. 여기 이제 전체 지급 준비율. 물론 이제 380에 대한 10만 원, 초과 지급 준비율이고, 380에 대한 10만 원, 이건 법정 지급 준비율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요. 합치면 이제 전체 지급 준비율 이렇게 됩니다. 이거 정의를 잘 해두셔야 돼요. Z, R, 그러니까 계산 문제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이제 나오죠. 자, 잠깐 요거는 이제 40만 원이죠. 이거 계산 안 해도 되지만 내가 계산 안 해도 무조건 10이 나옵니다. 10.
그리고 400이 나와요. 이거 똑같아집니다.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여기 이제 통화 공급 방식이고 이는 현재 보는 통화량에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M1은 요 세 개로 구성된다 이 말이지. 여기서 조심할 거는 반드시 통화량 변화를 따질 때는 여기서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통화량 변화를 물어볼 때는 여기서 하시면 안 되죠. 자, 만약 그러니까 이놈이 증가된 데서 요 보는 통화나 통화량이 증가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변화는 통화량 변화, 정감이죠. 정감을 물어볼 때는 반드시 여기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 방법에서 통화량이 늘거나 늘었을 때 현재 요 크기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지. 이놈들이 이게 역으로 따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는 여기서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것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통화량 변화 루트는 두 루트가 있다. 통화 성수가 변해서 변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파생 통화가 변화되는 것이고, 이걸 또 내생적 통화 공급 변화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보는 통화를 통한 변화로서 이거는 이제 외생적 통화 공급 변화라고 부르죠. 이는 중앙은행이 이제 직접 돈을 찍어내는 방법에 의해서 통화량 변화량이 외생적이다. 이는 중앙은행 관계없이 이 통화 성수가 변한다는 것은 파생 통화 변화고 내생적 통화 변화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내생적 통화 공급 변화의 통화 성수 변화 요인은 두 개라 해도 되고 뭐 세 개라 해도 돼. 그 지급 준비율을 나누면 초과 지급 준비율, 법정 지급 준비율 이렇게 나눠지니까 또 세 개다 혹은 두 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 요인들이고요. 요것들이 이제 분모에 있으니까 작아져야 통화 성수가 커져서 파생 통화가 내생적 통화량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네 가지죠. 네 가지, 세 가지, 총 7가지가 우리나라 통화량 변화율이다. 그 네 가지는 이제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것들인데, 중앙은행과 관련된 것들이죠. 요 네 가지도 이제 나누면은 이렇게 이제 나눠지죠. 이렇게. 자, 왼쪽이 보는 통화 증가, 중앙은행이 돈이 지켜 나오는 거고요. 오른쪽이 보는 통화 감소, 중앙은행 다시 돈이 들어가는 것들이죠. 네 가지가 뭡니까?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정부에 대출해준다. 20만원치 보는 통화 증가. 그 다음에 빌려준 거 회수했다. 중앙은행이 정부한테 빌려준 돈을 회수했다. 혹은 이제 정부가 돈이 남으면 또 정부가 중앙은행에 예금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중앙은행에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보는 통화 감소. 그 다음에 은행에 돈을 찍어서 빌려준다. 이거 우리 재할인이라고 해요. 재할인 20만원치. 빌려준 데 회수했다. 본토 감소. 그 다음에 공개시장에서 공채 등을 매입했다. 20만원치 본토가 증가죠. 공개시장에서 공채 등을 매각했다. 그럼 돈은 들어오니까 중앙은행으로 들어오니까 본토가 감소. 그 다음에 외화 유입, 온갖 형태의 외화 유입 혹은 중앙은행 외화를 다 관리하니까 중앙은행 외화 자산의 증가, 이게 보는 통화 증가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외화 유출, 온갖 형태의 달러의 미국 쪽으로 유출, 또는 중앙은행 외화 자산의 감소, 보는 통화 감소입니다. 자, 요 네 개가 이제 보는 통화 변화 요인들입니다. 증감. 그리고 이제 장부도 같이 공부해야 되죠. 중앙은행 재무상태표에 그대로 적힙니다. 차변에는 이제 이 증가 요인들이 적히고요. 차변에 이게 이제 중앙은행 자산 항목들이자 차변 항목, 보는 통화 증가 항목들 4개고요. 오른쪽에는 보는 통화 감소 요인들이며 대변에 지키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중앙은행의 부채 항목들입니다. 그죠? 이렇게 같이 공부하시고. 그리고 재무상태표는 대차 균형을 이루어야 되니까 여기서 왼쪽은 80이고요. 오른쪽은 40밖에 안 되는 게 80을 일치시켜야 되죠. 그러면 이 모자란 40만원이 현재 밖에 나가 있는 돈, 버는 통화량이 되는 거죠. 네. 여기는 절대로 안 지키고 오른쪽에 부채 항목에 버는 통화량이 딱 지킵니다.
그래서 이 보너통화는 통화성 밖에 나가 있는 돈이고 통화성 이제 부채 항목이니까 부채 이렇게 됩니다. 요 네 개는 중앙으로 다시 들어왔으니까 통화가 아니죠. 비통화성 부채 이렇게 구분이 또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하는 게 이제 통화 공급 변화 요인입니다. 잘 돼 있죠, 여러분들 정리가. 그럼 1번에 보면은 이제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을 이렇게 보거든요. 1번 법정 지급 준비율의 인상하면 안 되죠. 이게 지불 준비율이나 현금 보유 비율은 내려가야 증가되죠. 내려가야 통화 성수가 커져서 파생 통화, 내생적 통화 공급 변화가 늘어나죠. 1번 틀렸고 2번 중앙은행의 재할인율 인상. 재할인율 올리면 시중은행들이 은행에 중앙은행에 와서 돈을 안 빌리가죠. 재할인율 올리면 안 빌리가고요. 오히려 빌릴 때는 갚게 되겠죠. 그래서 보너통화 감소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공개시한 채권 매각, 공채 등을 매각하면 중앙은행이 공채 등을 매각하면 돈은 원하는 중앙으로 들어가 보니까 보너통화 감소가 됩니다. 그 다음 국제수지 악화는 이제 우리 국제수지 경상수지나 국제수지가 악화되면은 외화가 유출이 많다는 거죠. 유입보다 유출이 많으네. 국제수지 악화. 유출이 많은 외화 유출되면은 이게 보너통화 감소 요인이 됩니다. 답은 이제 5번이네. 국민들의 현금 보유 선호도의 감소, Z의 감소입니다. 이게 현금 보유 비율이다. 그 현금 보유를 줄이고 은행에 예금을 많이 한다면 그만큼 대출이 많이 돼가지고 파생통화가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잘 정리됐죠? 통화량 변화 요인과 그다음 물론 이거는 계산 문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 대비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통화량 정의 현재 1번 이제 풀고요. 그 다음에 몇 번에 가면 7번으로 가겠습니다. 바로 7번은 이제 화폐 수요를 또 물어봤네요. 우리 화폐 수요. 또 화폐 수요도 정리해드리면, 화폐 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물론 화폐 공급에 대해서 이제 은행의 신용 창조의 계산은 나중에는 문제 따로 나오면 같이 이제 부과시켜서 해야 되는데, 신용 창조, 물론 파생통화 관련되어 있죠. 그 신용 창조의 계산 문제는 나중에 문제 나오면 그 따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화폐 수요가 또 나왔으니까 일단 우리 화폐 수요 함수는 고전파 쪽은 이제 그 통화주의 프리드만의 신화폐 수량설이 고전파의 화폐 수요설로 대표격이죠. 통화주의 학파 프리드만의 신화폐 수량설. 그 다음에 케인즈의 유동성 선호설 이렇게 이제 크게 대비를 되는데, 물론 케인즈 화폐 수요설이 주가 되겠지만, 그리고 이제 통화주의 학파의 신화폐 수량설은 이렇게 함수를 만들면 화폐 수요는 항상소득에 비례하고요, 각종 이자율의 금리에 반비례한다. 자, 역시 금리에는 반비례하고 항상소득에 비례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 항상소득에 비례하는 이 화폐 수요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이자율에 반비례하는 화폐 수요는 미미하다. 화폐 수요는 이자율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케인즈는 이제 여러분 화폐 수요가요, 거래적 동기나 예비적 동기 화폐 수요는 소득에 비례하고요, 앞으로 소비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돈과 비상금 예비적 동기, 비상금이는 소득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 투기적 화폐 수요. 채권 투기하는 사람이 채권을 투기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돈인데, 이거는 이제 이자율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데, 케인즈는 요거 이제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 이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죠. 이자율의 변화에 대해서 투기 동기 화폐 수요가 굉장히 강력하게 움직인다. 이런 주장이고, 요거 반대죠, 이게. 소득도 있는데, 소득은 이제 여기 비례하는 거 있는데, 요 소득에 비례하는 게 강력하다. 이자율에는 미미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소득에 비례하는 그 거래적 동기나 예비적 동기도 있지만, 투기 동기 화폐 수요를 굉장히 강력하게 강조하죠. 일단 이 두 학파의 이게 비교를 하면은, 그러니까 케인즈의 화폐 수요는 굉장히 불안정하고요. 이자율이 약간 움직이게 들쭉날쭉하니까 화폐 수요가 굉장히, 국민들의 화폐 수요가 불안정하고요. 이거는 이자율에는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소득이와 안정적 소득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 화폐 수요는 아주 안정적이죠. 국민들이 이제 장롱에 가지고 있는 돈의 크기는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는 굉장히 불안정하다. 이게 이제 가지는 정책상하면은 금융 정책의 효과가 강력하게 되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화폐수가 불안하면 금융의 효과가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시고요. 이렇게 이제 비교해서 끝내고, 이제 케인즈 유동성 노선은 좀 더 자세히 본다면 이제 그림으로 가는 거죠. 네, 그림으로 가면 이제 화폐 시장이 이렇게 있다. 이 이자율을 잡으면 거래적 동기나 예비적 동기는 소득에 비례하는 게 소득 변수가 없기 때문에 예생 변수로 잡으면 이자율에는 관계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LT는 소득에나 받으니까 일단 일정하게 주어졌고요. 이 투입 동기 화폐 수요는 이자율이 반비례하니까 이렇게 이제 우하향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두 개를 옆으로 합친 게 총화폐 수요가 되는 거죠. 이렇게 총화폐 수요. 그다음 화폐 공급에 대해서는 케인즈의 화폐 시장이죠. 화폐 공급은 이제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자율에 아무 관계없는 이런 화폐 공급을 고려할 수도 있고요. 이건 이제 외생적 화폐 공급만 고려했을 때 그렇습니다. 이런 화폐 공급을 그릴 수도 있고, 그다음 물론 이제 이자율이 올라가면 화폐 공급이 늘어난다는 이런 화폐 공급을 고려할 수도 있는데, 이건 내생적 화폐 공급 국서이죠. 이거는 보세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화폐 공급이 늘어난다는 걸 고려하고 있죠. 그 왜 그러냐면 이자율이 오르면 국민들이 현금 보유 비율을 떨어뜨리잖아요. 현금 보유를 떨어뜨리니까 파생 통화가 늘어나는 거죠. 요거 그걸 고려한 선이 요 화폐 공급서입니다. 그래서 내생적 화폐 공급선 하죠. 그러니까 하여튼 화폐 공급은 요걸 사용해야 되고 요걸 이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케인즈는 요게 이제 화폐 공급과 화폐 수요의 균형에 의해서 이자율이 결정된다는 소리죠. 여기서 케인즈의 화폐 시장 이자율 결정설이 여기서 나오죠. 이렇게 쭉 정리했는데, 자 그러면 요걸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7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 명목 화폐 수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 물가 수준이 높아지면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가 증가한다. 이 거래적 동기는 이제 앞으로 물건을 사기 위한 화폐 수요 아닙니까? 요 물가가 올라가면 재화들이 비싸지기 때문에 그 재화를 사기 위한 화폐 수요는 더 느리게 되죠. 그죠?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케인즈는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가 소득에만 영향을 받는다고 했지만, 그 제자들 있죠. 그 케인즈 제자들인 보몰이 재고이론에서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를 더 발전시키고 있죠. 그죠? 그는 이제 이 자기 스승 이론을 이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는 소득에 영향을 받는데, 소득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받는데 그 외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더 발전시키고 있죠. 이건 물가에도 비례한다. 요 보기 1번처럼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제 물건을 사기 위한 비싸지니까 물건을 사기 위한 화폐 보유는 더 느려야 되는 거고, 이자율도 역비례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요새같이 전자화폐가 발달하고 금융기술이 발달한 상황에서는 이제 이자율에도 이 거래적 동기가 화폐 수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거래비용, 물건을 사기 위해 부대 비용이 있다면 또 더 많이 가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더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소득이 제일 강력한데 그 금액도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게 보몰의 이론이죠. 소득이 만약에 어떤 사람 소득이 2배가 증가되면은 이 물건 사기 위한 화폐 보유인 거래적 동기 화폐 보유는 2배 이하로 증가된다. 이런 식으로 그 금액도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론입니다. 그게 이제 보몰의 이 제자의 이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에 대한 발전이고요. 투기적 동기는 그냥 말로만 하겠습니다. 투기 동기는 케인즈는 요 화폐 채권 투기자를 위험 중립자를 고려했죠. 위험 중립자만 고려했는데 토빈이라는 그 제자가 토빈의 자산 선택 모형에 의해서 위험 기피자가 더 현실에 많으니까 채권 투기하는 사람도 위험 기피자를 고려해서 채권 투기에 대한 설명을 했다. 그뿐입니다. 자, 하여튼 요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1번은 물가가 높아지면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가 증가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이 대표적인 것이 이자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자율이 올라가면 이 말입니다.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이 대표적인 것이 이자율이니까 이자율이 증가하면 화폐 수요는 감소한다. 그럼 이거 이 화폐 수요는 이자율이 올라가면 화폐 수요량이 떨어지고 이자율이 내려가면 화폐 수요량이 늘죠. 투기 동기 화폐 수요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예비적 동기, 비상금, 비상금인데 예비적 동기에 대한 화폐수가 증가하겠죠. 불확실이 증가하면. 그 다음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증가되면 전자화폐,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전자화폐, 그 다음 금융기관 정설, 금융기술 발전 이러면은 화폐 보유가 떨어지겠죠. 당연히 전자화폐 활성화되고 금융기관이 많아지고 금융기술이 발달하면 현금을 다니고 갈 현금 거래할 유인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래서 동기 화폐수 감소합니다. 감소합니다. 답은 4번이네. 4번이 틀렸어요. 증가한다 했으니 틀리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소득이 증가하면 그래서 동기 화폐수는 증가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순주로 이제 7번은 풀었는데 전체 이제 화폐 수요에 관한 것과 그 다음에 화폐 공급은 이제 이미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케인즈의 이자율 결정서까지도 설명했습니다. 케인즈는 여기서 이자율이 움직이죠. 예를 들어서 화폐 수요가 외생적 요인에 의해서 화폐 수요가 증가되거나 감소되면 화폐 수요가 증가되면 요거도 이자율이 올라가고 화폐 수요가 감소하면 이자율이 내려가고 또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면 이거든 아무거나 통화량을 늘리면 이게 오른쪽 가서 이자율이 내려가고 통화량을 감소시키면 이자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게 케인즈고 고전파는 이자율이 어디서 결정되죠? 전혀 다른 시장이죠. 고전파는 이자율이 생산물 시장에 결정되죠. 그래서 이자율 결정서를 또 여기 이제 주된 이론이지만 또 하나 이제 고전파의 이자율 결정서는 생산물 시장입니다. 대부자금 시장설. 고의 이자율 결정서는요 생산물 시장이죠. 여기 저축과 투자 축이고 여기 이자율 축입니다. 소비는 양축이 생략 있고요. 대부자금 수요인 총 투자는 이자율에 반비례하니까 우하향. 대부자금 수요선, 총 투자선, 대부자금 공급인 저축선은 이자율에 정비례하니까 우상향. 물론 여기 항상 이제 소비도 있다. 소비도 이자율의 함수로 존재한다는 거죠. 저축하고 트레이드오프가. 여기서 이제 저축 이꼴 투자, 생산물 시장 균형에서 이자율이 결정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외부 요인에 의해서 이자율 요거는 변수고요. 이자율이 움직이면 투자는 선상으로 움직이고 저축도 선상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원인일 때는. 근데 이제 외부 요인에서 갑자기 이제 저축이 증가됐다. 이자율 내려가고 외부 요인에서 저축이 감소했다. 이자율이 올라가고 투자가 외부 요인에서 투자가 증가됐다. 이자율이 올라가고 투자가 감소하면 이자율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정부까지 도입되면 정부 저축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외까지 도입되면 해외 저축 넣으면 됩니다. 임포트 마이너스 엑스포트 이렇게. 이건 추가하면 되죠. 이게 이제 옛날 고전파의 대부자금 시장설, 실물적 이자료입니다. 이것도 잘 출제는 안 되는데 항상 따로 이자율 결정설로는 이 두 이론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자, 결정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뭐 화폐 수요나 앞에서 화폐 공급에 대해서 이론 정리는 끝났습니다. 문제만 쫙 풀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는 이제 우리가 신용창조 계산해야 됩니다. 화폐 공급과 관련된 내용인데 파생통화 계산 문제죠. 신용창조 계산 문제가 10분 문제 등장하네요. 이건 또 우리가 또 이론 정리를 따로 해야 되니까 그거는 또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